그래서 오늘 네 개조 발표하는데 한번 발표 들어볼게요. 아, 네. 그래서 한약의 작용 원리와 현대 양리학 비교에 대해 발표할 구조, 백지원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는 그 한약의 원리라고 했으니까 군신좌사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그 구조와 의미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현대 여러 가지 그 한약, 아니, 양리학 작용이 있는데, 여기 현대 양리학과 비교를 할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배경은 그 한약 처방이라는 게 그 다시 천연물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성분이 같이 있는 여러 표적, 다중 표적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분신자사를 통해서 한약은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전통적인 약간 양리학에서 말하는 양의학, 양리학에서 말하는 것과 살짝 반대되는 개념인데 요즘 점점 시스템 생물학이랑 네트워크 양리학 등등 새로운 관점을 만들면서 이거를 맞아요. 한약의 원리와 비교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연결을 시키는 그런 전통 이론의 과학적 의미를 재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신자사는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 중심되는 군이 있고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보조되는 그런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좌가 이렇게 도와주고 사가 이렇게 인도하고 그런 기본적인 원리 아니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신 좌사 이론이 어떻게 현대 양리학이랑 연결이 되냐 하면 일단 현대 양리학 중에서 원래 전통적인 그 양리학에서는 하나의 성분이 하나를 표적하는 그런 1성분 1표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점점 그 약도 발전을 하고 이렇게 현대 양의학도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면서 다중 성분, 다중 표적이라는 그런 현대적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그래서 질환이 딱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많은 그 고질적인 질환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 질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환에 대응하고 또 네트워크를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이 서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뭔가를 치료하는 그런 네트워크 기반 작용이 다중 성분, 다중 표적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군신좌사랑 이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도 여러 가지 약이 같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양리학 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트워크가 뭐냐면 성분이 있고 그 타깃이 있고 경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를 성분 타겟 경로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하는 건데 이게 군신자사에서는 군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옆에서 도와주고 인도하고 그런 식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분 타겟 경로 분석을 군신자사에 그 들어가서 옆에서 도와줘 이런 식으로 작용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비교적 이렇게 둘이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가 뭐냐면 시너지 효과라는 게 그 한 가지 약만 작용하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데 옆에서 중심되는 약을 도와주는 보조되는 데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더 약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런 식의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군신좌사의 상승작용과 뭐 상호 보완, 독성 완화, 기전 등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 여러 가지 약들이 서로 같이 작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런 식으로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라고 하고요. 시스템 생물학도 아까 말했듯이 시스템 생물학이 뭐냐면 그 인체에서 작용하는 모든 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넓게 보면서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스템이 되는 건데, 그러면 전체적 작용으로 분석하는 거고, 그 환원주의 한계 극복이라고 하는 게, 이 원래 전통적 현대 과학에서는 이 하나로 하나를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현현물 시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특정 뭐 비타민을 이용해가지고 뭐 특정 병을 고치려고 한다 이런 그런 약간 환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가 하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여러 개가 전체적으로 작용하면서 뭐 그 인간을 하나로 본다고 하잖아요. 한의학이.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건드리면 저쪽에 있는 이것도 같이 건드려지게 된다. 이게 약간 시스템 생물학의 그런 기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의학이랑 잘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오믹스와 AI 활용이라는 게 뭐냐면, 오믹스는 뭐 유전, 지노믹스, 뭐, 여러 가지 겁나 긴 단어들이 있는데, 이,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그래서, 뭐, 단백체학, 대사체학, 이런 뭐, 메타볼로믹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뭔 뜻이냐면, 여러 가지 전체적인 정보, 그러니까 대사체, 뭐 단백질, 유전체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AI를 활용해가지고 AI는 인간은 이렇게 제한적인 정보만을 기반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AI를 사용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신체를 이렇게 의학에서 활용하는 건데 이것도 약간 군신자세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기전을 정밀 규명할 수 있고 이런 현대 기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약의 발전도 그거를 통해서 더욱 향상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실 계지탕이랑 보중 의기탕에서 어떻게 분신자세가 활용되냐 뭐 이런 구체적인 예시인데요. 그래서 군 있고 신 있고 자 있고 이거는 그냥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상승시키고 이러는 게 약간 앞에서 말했듯 아이고 잘못 눌렀다. 저 앞에서 말했듯 시너지 효과랑 뭐 시스템 생물학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스템 양리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오령산을 분석을 하면 이게 오령산이 고혈압 작용 기전이 있는데, 이거를 시스템 양리학적으로 보면, 이 구성 약제가 475개 성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성분 하나가 하나를 타겟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 타겟들과 이 성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여러 성분들이 이 연결된 모든 것을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건든다는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봐야 이 약의 작용 기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군신자사로 보면 이게 텍사가 군약이고 뭐 복령 절영 이게 좌약이어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이게 과학적으로 규명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이 한약이 약간 무식해가지고 다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이유가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작용 기전. 이 핵심이 되겠네요, 이거에선. 그래서 현대의학 보면서 이게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냐 하면 FDA에서 복합제 승인 정책, 그러니까 복합제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변화가 됐대요. 그래서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복합제가 많으니까 이 복합제 개발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이런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처럼 미국의 약간 대표적인 그런 기관인데 여기서도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돼가지고 정책을 변화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원래 있었던 그런 하나 단발제 약간 개발로는 약간 한계가 있다가 드러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군신자사 기반 처방 데이터베이스랑 검색 시스템 개발 가능성 이게 뭐냐면 이 현대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 여러 가지 방제 구조를 이렇게 AI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 이렇게 망을 형성시키고 처방 비교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으면 현대 의약품 개발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있다. 그 다음에 AI 오믹스 기술 접목, 이거 기계학습, 이게 뭐냐면 오믹스가 아까 말했듯이 유전체도 나오고 단백질도 나오고 대사체가 다 같이 움직이는 복잡한 기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한약은 이런 기계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 한약의 효능의 그런 탐구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이 분신 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적 역할 분담을 설명하는 전통적 틀이고 이게 단순한 여기서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한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얼마나 많이 썼는지에 따라서 군이 무엇이니 뭔지 약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많이 쓴다고 무조건 군인 게 아니라 약간 어떤 본초는 뭐 소량으로도 강한 효과를 낼 수 있고 뭐 제형 변화에 따라서 용량 편차가 크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적으로는 이렇게 숫자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가 군인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약간 한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 정량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상호작용 가중치체계가 필요하다. 이걸 한계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현대 시스템이 아무리 이렇게 복합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어쨌든
뭐 어떤 성분이 뭘 타겟한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양리학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않는 한약이랑 살짝 구조적으로 일치 1대1 매칭이 안 될 수 있다. 라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전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그래서 AI랑 결합하면 새로운 약물 탐색도 쉬워지고 등등 해가지고, 네, 그래서 진화할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네, 되겠고, 그래서 동양의학의 핵심 원리, 뭐 신약 개발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현대의학 모델로 확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질문 해주세요. 박스처럼 제대로 쳐주세요. 박스처럼 제대로 쳐주세요. 질문 좀 해주시죠.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도 안 들었다는 얘기뿐이 안 된다 그랬죠? 간단한 질문 좀 해주세요. 많은 한의학 이론 중에서 이제 군신자사 이론을 선택을 하셨는데 처음에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분신자살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 한약 원리 중에서 제일 약간 좀 기초적인 단계에서도 이해하기가 쉽고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약간 그 옆에서 좌약하고 인도하고 이런 게 약간 시스템이랑 잘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계기로 분신자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간단한 질문 해주시면은 답변하기도 편안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아, 그래도 내가 이걸 잘 들었구나라는 걸 좀 발표하는 사람들도 쉽게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아쉽다고 할까, 뭐 이런 거는 요 오믹스라고 쓴 요 글자 있잖아요. 네. 무슨 말인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 영문을 다 한번 써주던가 거기다 설명을 좀 가르쳐서 간단히 해주면은 그러니까 다 아는 AI 같은 건 누구나 다 알으니까 그냥 써도 아무런 문제 없겠죠. 근데 오믹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아마 처음 듣는 사람이 많을 건데 이런 경우는 좀 뭐 요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가르쳐서 해주면은 훨씬 더 좋겠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이 발표하는 사람도 훨씬 더 편안하게 발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 그런 거는 다음에 발표할 때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 다음에 이런 뭐랄까, 이 발표하는 이런 부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 그럴 때,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또 발표에 임하면은 훨씬 더 좋은 발표가 되겠죠. 그 지금 예과 1학년 수준에서 발표한 거랑 예과 2학년, 본과 3, 4학년 올라가서 발표하는 수준이 점점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 몇 가지 이야기한다.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좀 고마울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로는 그 군신자사라는 개념도 아직 뭐 그냥 대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 또 현대적인 현대 양리학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현대 양리학적 개념과 한약에서의 군신자사에 대한 이런 개념이 충분히 있지 않으면은 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예과 1학년 수준으로서는 좀 너무 어려운 현대 양리학적인 부분도 아직 접하지 않았을 것이고 방제에서 군신자사도 그냥 제목만 나와 있어 개론서 제목만 이야기한 이런 정도였는데 이런 좀 주제가 조금 어려운 이런 주제를 했는데 그래도 인공지능이 많이 도와줘서 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충실하게 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이고 이렇게 보는 내용들을 우리가 또 검증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이상하다 좀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수정하고 고쳐보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해주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 비판적 검증하고 마지막에 족당적 통합이라는 이 부분은 원래 슬라이드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놓으니까 그냥 슬라이드 이 우리가 했던 이런 과정들을 설명을 안 해놓게 이걸 넣어줬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브로그로 들어가면 되겠죠. 나중에 이렇게 발표하는 거 이렇게 할 때 발표 이렇게 했고 브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두면은 이건 정식 발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발표용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특히 검증에서는 이런 내용들은 여기서도 핵심 메시지가 약해질 우려가 있다. 내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 나온 내용을 우리가 수정하고 줄이기로 했다. 그리고 어떤 답변을 받았다. 현재적인 비판적 관점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추가하기로 했다. 라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해주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인공지능이 줬을 때 내용과 그다음 수정된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부르고 설명해 주니까 아, 이놈은 이렇게 해서 만들었구나 라는 걸 갖다가 좀 알 수 있고 해서 좀 더 좋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예, 수고했어요. 예. 네, 다음은 자, 이쪽도 11조 나와서 하실까요? 자, 요걸로 내리고 올리고 요거는 저 포인터고요. 이게 당장 예, 내리는 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의학개론 11조입니다. 한의학의 본초로 살펴보는 피부 균형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의학개론의 사이버 강의에서 잠시 언급되었던 본초학을 키워드로 저희 발표를 준비했고요. 이 본초가 피부에 어떤 좋은 효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발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의 학습 목표입니다. 인체의 장부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곧 피부의 트러블로 발현이 되게 되는데요. 본초가 이러한 트러블 개선에 아주 중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본초의 효능이 저희 현대 스킨케어에 어떻게 융합이 될 수 있는지까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론입니다. 우리 같은 현대인들은 굉장히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끼니를 조금씩 거른다거나 혹은 밤잠을 설친다거나 하는 수면 습관 등 아주 불규칙한 생활 습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인체 장부의 균형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 파괴는 피부에 좋지 않은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본초는 장부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저희의 피부 회복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돕는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저희의 오장육부가 어떤 얼굴 부위에 대응이 되는지부터 매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신, 뒷, 안, 위, 신 등의 오장육부가 저희의 얼굴 부위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장부에 화열이나 습감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얼굴 부위의 트러블로 드러난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트러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한의학의 본초라는 개념을 사용해 볼 건데요. 본초가 무엇일까요? 네, 단어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다시피 자연에서 얻은 인체의 생리병리에 작용하는 약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본초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본초학인데요. 본초학의 핵심은 본초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미를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성미의 성이란 한열 올량한 약재가 가지고 있는 차갑거나 따뜻한 성질, 그리고 미는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산고 감신함이라고 하는 5가지의 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초학이란 결국에 이러한 약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미를 이해를 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약재를 복용을 하여 몸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체내 피부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양한 대표적인 본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초 한의학 한문에 약성가 시간에 등장하는 약재들이 이렇게 대거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귀나 천궁, 황기 이러한 익숙한 본초들이 피부에 항염이나 보습, 활혈, 보기, 해독 등 좋은 효능을 미쳐서 피부 균형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초는 피부의 균형을 되돌리는 접근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러한 좋은 효능을 가지는 본초가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화장품에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3번의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평소에 굉장히 즐겨 쓰고 있는 화장품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파우치에 담아서 매일매일 들고 다닐 만큼 굉장히 좋은 화장품인데요. 여기도 이제 본초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은 앞서 살펴보셨듯이
항염작용을 하는 그러한 약재고요. 감초는 단맛을 내는 약재로 감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약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초 성분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피부에 이렇게 좋은 효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겨울이라 많이 건조해서 여러분들 화장품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화장품 올리브영 가서 구매하실 때 저희 이 슬라이드 한 번씩 떠올려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찰과 결론 부분은 저희 최정재 발표자님께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 조사하면서 좀 느낀 점이나 고찰 좀 보자면은, 일단은 본초가 피부를 치료하거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그냥 화학 성분 추출물보다 좀 더 좋은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부랑 외부를 동시에 치료한다라는 게 좀 큰 이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피부는 우리 몸에 다양한 장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단순히 피부 바깥에 있는 증상을 치료하는 다른 화학 약품보다는 장부까지 그 다 치료를 해가지고 더 좋은 균형을 만드는 그런 본초 기반의 스킨케어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부분의 본초에는 천연물의학 시간에 본초 배웠을 때 알다시피 대부분의 본초에 항염작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부 질환은 항염작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방에서 사용하는 그런 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피부 자체가 되게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혹은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본초의 부차적인 항염 효과로 이를 완벽하게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화된 처방도 가능한데, 이제 한의학에서 주로 해주는 게 환자 중심 기반으로 그 케어를 해주는 거다 보니까 환자의 피부 상태를 전부 고려해서, 그리고 환자의 체질까지 고려해서 본초의 종류나 함유량을 조절을 해주면은 조금 더 개별화되고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걸로 하세요, 그냥. 네, 넘어가세요. 네네. 그래서 아니, 이 부분, 네. 그리고 또 AI랑 관련해서도 살짝 생각을 해봤었는데, 피부 데이터 같은 거를 수치화할 수 있다면은 AI로 그 수치를 분석을 하고 그 전통적인 한의학과 연결을 해서 잘 치료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본초 배합을 그냥 단순히 예전처럼 그냥 한약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아까 화장품 같은 것처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통 소재의 기능성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인삼, 황기, 감초 등 예전에는 그냥 썼다면 이제는 추출을 하거나 아니면 가공을 해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K뷰티 기업들이 AI 빅데이터 이런 거 잘 사용하면은 좋은 많은 사업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보면은 일단 전통 본조학 같은 경우에는 염증, 장벽 기능, 항산화 등 피부과학 개념이랑 기능적으로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스킨케어에 있어서 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피부만 완화하는 게 아니라 장부랑 피부 사이의 관계성을 전부 다 회복을 시켜가지고 안과 밖을 동시에 치료해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I 기반인 맞춤형 기술 결합해가지고 AI 사용하면은 조금 더 새로운 패러다임의 스킨케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초 그리고 피부과학, AI 융합 연구 이런 세 분야들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서로 결합시키면은 훨씬 더 좋은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질문 좀 해주시죠. 예, 마이크 갖다 주세요. 아까 얼굴 부위랑 장부 매칭한 거기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볼이랑 이렇게 매칭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세 번째, 볼과 간을 이렇게 매칭을 했는데, 좀 설명을 좀 더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 되죠. 뭐,
한의사. 아, 한의학계론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발표했을 때 간주 피모 해가지고 간이 피부랑 에? 털 했나? 아니었나요? 간주 피모 아닌데. 아니었어요? 간주 피모는 잘못 알고 아니, 있었네요. 간주 피모는 아닌 것 같죠? 간주 피모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잘못 외운 거 같습니다. 그러게. 그렇지. 폐주 피모죠. 예. 사람 헷갈리게. 예. 네,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한의학기론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을 좀 되짚어 보았을 때, 간장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혈을 주관하는 장부다라고 하는데, 어, 요 피부 같은 경우는 혈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인체 장부다 보니까, 어, 어쨌든 얼굴에 혈류가 이렇게 원활하게 순환을 할 때 그 혈류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위가 이 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의 기능, 그러니까 간이 혈을 주관하는 그런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 때 얼굴에 혈류가 잘 돌지 않아서 볼에 뭔가 빨간 열이 오른다든지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홍조나 여드름처럼 보일 수 있다.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다 말 못하게 박수를 크게 쳐주네요. 네. 뭐 알고 있는 걸 계속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이해돼요, 안 돼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행 배속을 시킨 거예요. 얼굴에서 오행 배속 시켰으면은 오행에서 신비, 간, 위, 신 하나가 뭐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오장 들어가 갑자기 위가 들어와요. 이건 아니겠죠. 여기서 오행 배속이면 여기서 오행 배속 똑같이 돼야 되는데 육부가 들어오면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가 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배열되는 순서도 보면은 오행 배속에 따라서 중앙토고 이 화수 목, 금, 뭐 이런 식으로 오행 배속을 시켜놓으면은 좌측볼, 우측볼 나눠서 간패 나눠지고 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받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건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은 이거 오행 배속에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다라고 답변하기 굉장히 편안한데 위장하고 턱을 만든다? 거의 임상에서 안 나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 친구가 이쪽 교회에서 같이 이 부분을 했다면은 요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또 이모진행하고 좀 더 씨름할 수 있겠죠.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냐? 다시 한번 해달라 해서 좀 수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오류를 갖다가 잘 잡아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서 그랬지만은 오류를 잡아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우리가 한 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린 거는 앞으로 또 계속 공부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것이죠.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이런 방법이 되고 이것도 고찰에서 보면 피부 데이터의 수치화도 이것도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이다가 아니라 이게 좀 돼 있나요? 그죠? 예. 임상 표준이라는 게 아니라 연구 단계인 이런 거니까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피부 데이터를 수치화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인공지능도 이걸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특히 피부 데이터를 수치화한다 할 때 지금 여기서 지금 내 얼굴 여기서 찍는 거하고 여기서 찍는 거하고 많이 달라지겠죠. 요 빛이 나오는 데하고 안 나오는 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똑같은 환경에서 이 피부의 데이터를 딱 찍어서 확증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이제 바뀔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좀 생각해 주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도 뭐 이렇게 강점, 단점, 수정 결과 뭐 이런 내용들까지 잘 해줬어요. 그래서 특히 피부와 한약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런 부분이 되죠. 이런 걸 가지고 썼는데, 과연 황금 어성초가 항염 작용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황금이 들어간 약을 먹었을 때 소염 작용이 얼마나 있을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본취학이라든가 방제학을 안 배웠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좀 더 공부한다면은 우리가 좋다고 표현하는 민간 요법들 같은 경우 또는 이렇게 단방으로 쓰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약을 써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인상 좋아. 그럼 인상을 얼마나 써야 얼마나 좋아? 하는 게 좀 더 언급이 더 되면은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 거 넘어갈게요. 다음 조는 자, 10조. 10조 나와서 발표 좀 하실까요? 네. 그리고 사용법은 이걸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네. 안녕하십니까. 사계절의 변화와 몸의 균형 24절기 건강법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10조 문무진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한의학의 기본 개념인 천인상응론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계절에 따른 생활 습관과 음식, 차, 기공 등의 한의학적 건강관리법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계절의 변화는 우리 인체에 생리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자연 변화에 맞춰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그러한 천인 상응 이론에 맞춰서 사계절의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천인상응론이라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기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연에 인간이 감응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론의 바탕이 되어서 계절 변화가 곧 인체의 생리적 리듬 변화로 이해되게 됩니다. 그리고 음양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질병 예방의 핵심이라고 한의학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계절이 변화하더라도 외부에 뭔가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어떠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 조건으로 네, 비춰집니다. 네. 사계절의 변화와 인체 반응인데요. 먼저 봄은 뭔가 생기를 발산하는 계절로 한의학에서 생각을 하고, 여름은 성장하는 계절, 그 다음 가을은 수렴하는 계절, 겨울은 저장하는 계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 계절은 아까 전에 이마, 코, 볼 이런 게 오행에 배속됐듯이 간심, 회신으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각 배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절별 기후에 따라서 조심해야 할 장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럼 어떠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봄과 여름에는 활력을 높이는 기공과 가벼운 유산소 활동이 도움이 되고, 가을과 겨울에는 아무래도 신체가 뭔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소모하지 강도가 낮은 운동과 기력 보존 중심의 활동이 권장되게 됩니다. 네, 이제 계절별 시기차 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에는 간 해독과 기혈 순환에 좋은 대추차, 생강차, 여름에는 더위를 물리치고 위장을 보호하는 생강차, 박하류가 추천되고, 가을에는 건조한 기후를 대비하여
도라지차와 백합차가 추천됩니다. 겨울에는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삼차와 구기자차가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현대생활에서 실천 전략입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금 사기와 내적인 화를 유발해서 조화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별 루틴을 그런 각자의 생활 방식에 맞게 조절하고 어, 최대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유금 사기를 사하는 등의 그런 균형 회복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고찰입니다. 어, 저희끼리 이제 AI가 뭔가 만들어준 스크립트를 보고 뭔가 계절별인 실천 예시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시기 같은 경우에는 뭐 차에 관련해서 뭐 구기자차, 뭐 인삼차 이런 차에 관련한 시기만 등장하였는데 좀 더 뭐 삼계탕 이런 뭐 보신 음식들이 좀 등장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고찰은 전통 이론과 현대 적용에 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천인상응과 음양평형 이론이 전통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뭔가 괴리가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계절의 영향이 우리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냉난방 시설도 뭔가 부족하고 그냥 밖이 추우면 나도 춥고 이제 밖이 따뜻하면 나도 따뜻한 그런 패턴이었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냉방병에 걸리고 기침을 하고 감기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들이 이런 전통 이론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사계절 건강법은 뭔가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 인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 고민해주게 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예방의학적인 관점, 한의학의 강점 분야를 할 수 있는 이런 예방의학, 미래의학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계절별인 기후 특성에 맞춰서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어, 그래서 이러한 건강 관리 전략을 마련하자 하는 것이 발표의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같아요, 질문.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갖다 주세요. 네. 아까 계절별로 차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봄과 여름에 모두 생강차가 해당했었는데 생강차는 둘 모두에 도움이 되는 차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생강차, 여기 생강차. 생강차 이렇게 두 군데 있죠? 네. 네, 아무래도 봄과 여름이 기본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도 뭔가 발하고 뻗어 나가는 그런 계절이라면 여름도 화하고 뭔가 성장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생강차가 봄과 여름, 뭔가 활동적인 그런 계절에 모두 배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 치지 말아요. 끝난다고 치세요. 자, 생강. 생강을 먹으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떻게 되죠? 생강 먹었을 때 반응. 네? 쓰고 또 매워요. 자, 쓰고 맵다. 자, 쓰고 매운 걸 먹었는데 쓰고 매운 거를 봄, 여름에 먹는 게 좋을까요? 가을, 겨울에 먹는 게 좋을까요? 왜요? 이유. 그죠? 몸이 따뜻해질 것 같으니까 이 생강은 봄,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이 좀 더 가벼울 것 같죠? 안 그래요?
또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기기 하면은 이 한약 어떻게 보면 좀 말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맞는 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무기기가 가능한데 이열치열 그럼 인행실행하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가을 겨울에는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 때도 아까 이 질문한 내용이 같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걸 보고서는 그런 걸 잡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말을 해줬다. 솔직히 나 이거 몰라. 그죠? 모르잖아요. 딱 봤을 때 모르는데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이걸 그대로 쓰느냐. 안 그래, 이걸 읽어보고서, 생강차 같이 두 군데 있네? 왜 두 군데 쓰일까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러냐 물어보고서 수정을 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이걸 아무런 별 의미 없어요.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 조원들끼리 보고서는 이게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맞는가 하는 그런 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가 백합차는 뭐예요? 난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 꽃,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진짜 이게 대추차, 생강차, 박하류? 왜 딴 건 다 차면서 얘만 왜 류야 왜? 얘만 또 류고 도란차도 봤어. 백합차를 못 봤어. 인삼차, 구기자차 봤어. 그러니까 되는 건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은 보고서는 한번 검증을 한번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온 이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준 거 좋아. 이렇게 줬으면 이것이 진짜 맞나티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내가 얻는 게 있죠. 이거 그대로 외울 거 아니잖아요. 못 외우죠? 못 외우면 그럼 얘들이 말한 것이 과연 이게 맞나? 생각이 차고 죽은데 왜 들어갈까? 어떤 게 더 맞을까?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더 맞을까 생각해봐서 왜 이렇게 들어갔어?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통해서 결론이 나와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가지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자 여기서 이렇게 했죠. 자료 분석 결과 계절 변시 때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쓸 예외도 높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지적하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자료 줘서 더해서 더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안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이러고 말았어. 이거 뭐야? 약간 AI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네. AI가 부족한 게 아니라 본인이 부족한 거예요. 이쪽 조가 부족한 거죠. 왜? 여기서 이렇게 더 넣어야 된다고 예시를 더 넣으라고 했으면은 물어보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되죠. 야 예시 더 알려줘. 하면 예시를 더 알려주는데 야 이거 뭐야 이거는 고찰이라는 거 이렇게 고찰하면은 이건 진짜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줬으면 지적했다. 그럼 지적한 거를 수정을 해야죠.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발표할 때는 수정 하나 이렇게 쓰면은 채점하는 교수가 점수 주고 싶어요. 점수 줄 생각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는 결론은 우리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는 건데 얘는 이렇게 지적했으면 지적한 걸 수정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지 이걸 수정을 안 한 것은 최선의 결과가 아니죠. 이건 그리고 여기에 쓰여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최고지의 마지막 여기서 쓰여야 되죠. 여기서 비판적 검증 여기서 쓰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 검증을 해서 결과가 그저 통합해서 그런 부분을 더 통합시켜 넣었다. 라고 해주면 이게 내용이 맞건 틀리건 간에 처음보다 훨씬 더 좋아진 발표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직 부족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수고했어요. 네, 박수 쳐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조 12조 나와서 발표하도록 할게요. 자, 요걸로 위아래 내리는 것이고 마이크 잡고 그 밑에 노란 거는 저거거든요. 네, 포인터 노란 거는 네. 안녕하세요. 저희 12조인데요. 화산치질론을 활용한 개인 맞춤 건강관리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써요? 이걸로 할까요? 그냥 이걸로. 그냥 하세요. 네. 그냥 하시면 돼요.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마이크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네. 학습 목표는 읽어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사상체질론이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학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본 다음 저희가 이제 사상체질론을 기반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론입니다. 이제 개인 맞춤 건강관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사상의학이 어떻게 맞춤 건강관리를 효과를 제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의학이 정밀의료랑 맞춤의학으로 조금 변화하면서 이제 맞춤관리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의학이라 함은 이제 타고난 인간들의 이제 체질에 주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맞춤 관리랑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런 체질별 건강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사상의학을 기반으로. 이제 다음으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서는 먼저 사상체질론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슬라이드가 한 3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저희가 학습 목표에서 식이, 그리고 운동, 네, 그리고 정서 관리 이렇게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는데 그렇게 3가지 슬라이드를 추가해서 총 6개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상체질론은 이제 조선 후기에 이재마 선생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저작으로는 동의수세보원이 있고요. 이 사상체질론이 생기기 전에 기존 한의학에서는 이제 증상을 바탕으로 치료를 했어요. 어떠한 병을 가졌을 때 이렇게 치료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치료는 앞서 말했던 뭐 개인 체질 이러한 차이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맞춤 건강관리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좀 예방의학적인 개념이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의학에서는 사람마다 장부의 대소와 성적이 다르다라고 보고 체질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체질도 이제 챙길 수가 있고요. 예방과 양생도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상의학에서 체질을 나누는 4가지 분류는 이렇게 됩니다.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질 감별 요소, 이거 중요한데요. 교수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체질을 감별할 때 그냥 사람을 봤을 때 저희가 사실 저기 맨 앞에 앉아있는 김정원 학생의 경우에 어떤 체질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망문, 문절, 망진, 문진, 문진, 절진 이걸 통해서 하는데 옆에 한자가 조금 네, 읽어보실 수 있는 분?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4가지 진료법을 함께 해가지고 체질을 한의사가 전문적으로 감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고려하는 요소들은 외형, 성질, 생리적 증상, 그리고 병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질별로 나누었을 때 장부 특성이 어떻게 되고 건강 지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것인지, 그리고 주요 취약점,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저희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태양인의 경우에 폐대 간소, 그리고 소양인의 경우에 비대 신소,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소통이라는 건 원활하게 잘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항목들이 잘 일어나면 이제 건강하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상의학에서는 각 체질의 취약점을 파악해서 이제 예방 중심 건강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건강관리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기인데요. 저희가 취약점 등을 분석을 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이제 당연히 저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 이제 논문 자료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AI 도움도 받았는데 태양인의 경우는 담백하고 서늘한 음식, 소양인의 경우는 싱싱하고 찬 성질의 음식, 태음인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소음인은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 관리를 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법인데요. 이제 양생에서는 찬 기운은 올리고 뜨거운 기운은 내린다. 수승 화강이라는 것을 이제 양생이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이
추천하는 운동을 제시를 해봤는데, 아까 막 생강차가 막 봄, 여름에 같이 나왔다고 질문 주셨는데, 여기서 태양인, 소양인을 왜 묶었냐면, 이 태양인하고 소음인은 둘 다 이제 하체가 약하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심적으로도 좀 들뜨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공통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은 묶어서 제시하였습니다. 헤어민의 경우는 이제 발한이 되면 아까 건강지표에 발한이 있었는데 땀을 잘 흘리면 건강한 거기 때문에 이제 땀 배출이 많이 되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하고 소음인의 경우는 이제 태음인과는 반대로 과도한 발한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가볍고 자제하는 운동, 강도가 조금 제한된 산책이나 스트레칭 같은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정서 조절 및 심신 관리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감정하고 건강 상태도 결부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칠정, 희노, 우사비, 공경, 이거를 바탕으로 각 체질별로 어떠한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지도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태양이는 분노, 독선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소양이는 조급함, 그리고 슬픔을 다스릴 필요가 있고, 태음이는 욕심, 게으름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소음이는 불안, 과도한 사고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절하는 방법은 아래에 조금씩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찰 단계인데요. 저희가 초기본하고 다르게 이제 비판적 검증을 해보면서 이제 학습 목표 상으로 사상체질론의 예방의학하고 좀 엮어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이제 예방의학이 뭔지, 사상의학에서 바라보는 예방의학이 뭔지 알아보고 그리고 네, 현대의학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논문 자료 바탕으로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일단 예방의학의 3단계 프레임워크라는 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 유준상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논문에 있는 걸 기반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1차, 2차, 3차 예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상의학의 건강관리 최적 영역은 이제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인 1차 예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2차 예방에서도 질병이 초기에 발생되었을 때 이제 나중에 있을 더 큰 증상을 막는 것도 이제 또 예방의학적 측면하고 결부되어 있고 그리고 질병 이후에 이제 찾아올 수 있는 후유증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것도 예방의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상의학은 예방의학이 전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현대의학에서 그중에서도 예방의학과 관련이 깊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앞서 제시한 자료들의 논문 기반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러한 걸 저희가 잘 했는지, 이제 근거를 검증을 해보고, 그리고 임상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논문인데요. 이제 베트남에 저희 이제 8주 동안 사상체질별 이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가 있었어요. 이때 이제 SF36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좀 의학에서 대중적인 설문지 폼이거든요. 8개 항목에 대해서 36개의 질문을 해서 제 건강 상태를 측정을 해보는 건데 저희 천연물 시간에 피밸류 많이 나오잖아요. 그 피밸류를 확인한 결과 뭐 유의한 수준이었다라고 해서 체질별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을 때 신체 기능이 뭐 증가하고 이제 통증은 증가라고 하면 안 되죠. 네, 통증은 뭐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슬라이드를 잘못했는데 네, 그러한 건강의 개선이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또 이제 밑에 논문 보시면 이제 한국인 대상으로 체질별로 이제 흡연, 음주, 운동의 영향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체질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 증진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논문을 바탕으로 이제 사상의학의 임상 효과성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사상 체질론은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이제 인간을 체질별로 나눈 그러한 통합적 인간관입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 건강관리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간을 분류하고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현대 정밀의학 그리고 맞춤의학 이런 것과 융합을 시켜서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문 한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마음대로 이제 체질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주시죠. 마이크 갖다 주세요. 네. 자, 누가 질문 좀 해주시죠. 네, 빨리 마무리 듣고 싶으니까.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사상 체질별로 어떤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뭐 운동이나 명상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가 좀 궁금한데 네. 혹시 그 같이 팀 프로젝트를 했던 6명의 조원들 중에 사례를 들어주실 만한 그런 있으실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뭐 누구는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운동을 하고 이런 음식을 즐겨 먹는다고 한다 이런 식의 사례가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건강 지표를 보시면 이 태음인 발한 있잖아요. 저는 제가 태음인인 것 같은데 뭐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고 이런 거에서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문 한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한의원에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태아민인지 모르는데 네,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진단을 통해서 하는 거는 이제 오진의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체질을 나눌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어요. 또, 예, 마치도록 할게요. 예, 수고했어요. 예. 고찰 이번에 보면은 왜 하필이면 베트남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가? 참, 이 사상의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이런 의학 체계로서 언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 계절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기한 이런 부분이 되죠. 특히 이대만 선생님이 살았던 데는 함경북도예요. 그 이북에서 최고 위쪽.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지역이죠. 굉장히 추운 지역인데 거기 어떤 이 사상이야기나 이런 개념이 이 베트남 엄청 뜨거운 지역이죠. 이 사우나 들어갔다가 냉탕 들어갔다 하는 이런 정반대의 이런 덕에 있어서도 이런 이 사상 체질이 또 적용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할 필요는 있겠죠. 이건 논문이니까 그냥 이걸 갖다 쓴 거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그죠? 논문에 쓴 거니까. 그런데 이 논문과 관련돼서 조금 더 고민해 볼 것은 이게 우리가 이 논문 말고 다른 논문도 많이 있을 건데 사상이야기에 대한 논문들 굉장히 많은데 이걸 썼어야 될까 하는 이런 의문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더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하고 이건 일단 마치고 할게요.